남자를 더욱 남자답게 만드는 하이엔드 강의쇼. 파티와 강인의 화려한 콜라보레이션 남자의 기술. 대한민국 남자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생존 능력 강화 프로젝트. 본능을 깨우는 멘탈 디톡스 강의 쇼. 세상의 모든 테크닉, 남자의 기술, 멘스클럽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저는요, 오프닝 네. 때 낸슬랭 씨가 여기 춤추는 모습 보고 너무 여기 분위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남자분들이 난리 났었어요. 낸슬랭 씨는 네. 남자들에게 뭔가 강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제가 하고 싶은 퍼포먼스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계 유명한 역사 깊은, 유서 깊은 곳에서 알몸으로 전력 질주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누드로 온몸으로 그냥 트래블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벗었다고 해서 야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벗는다고 해서 저 따라가려고 그랬죠.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처세. 악마 같은 직장 상사와 맞서는 직장인 처세법부터 연애 처세법까지. 제가 더 자신을 낮췄어요. 몸값을 올리는 데에는 처세의 기술이 필요하다. 연애에서도 처세가 필요하다. 흥분이에요, 흥분.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커피도 타다 드리고. 근데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처세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러. 생존 강화 프로젝트 처세 테크닉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카메라빨 받은 거 얼굴 쫙 뺐다. 아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으니까 그러지. 마음껏 드시라고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는 2,000원. 365일 하루 종일 행복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아무 때나 이거 먹을 수 있나? 차 안에서 냄새가 나니까 카센터로 들어가죠? 그냥 아무 필터나 갈아주세요. 가족도 계신 분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죠. 꽃가루, 황사 걱정까지 싹. 불수원 필터로 갈아주세요. 불수원 에어컨 히터 필터. 볼스원. 르콕 스포티브. 스트레스를 부르는 이름 직장 상사.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피곤하다. 밥벌이를 위해, 성공을 위해 오늘도 참고 또 참는다. 상사 전화쯤은 가볍게 무시하는 대범한 이 남자의 정체는 제대로 된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죠. 황진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속이 시원해져요. 직장인들의 속을 뻥 뚫어준다. 직장의 신이 알려주는 발칙한 직장 처세술. 당신은 지금 잘못된 처세를 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밥벌이를 위한 발칙한 처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진규라고 하고요. 현재 현대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마케팅. 강연도 하고 책도 한 권 썼고요.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직장 생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처세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직장 다녀보신 분들 처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싸우거든요. 상사하고도. 대드는 거죠. 대드는 거지. You crazy. 지금 이거 회사에서 보고 계실 텐데 괜찮아요? 제가 좀 삐딱한 면이 있거든요. 그게 장점이에요. 제 삐딱한 게. 처세가 사실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러 나온 거예요, 여기. 저도 직장 2년 차인가 처세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하루는 회의를 하는데 제가 전혀 잘못하지 않은 문제인데 저한테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 생활하면서 회의하는데 그때 알았죠. 정말 또라이들이 많구나. 진짜 많죠, 또라이.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왜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이게 생겨 먹은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이. 비슷비슷한 실력일 때 처세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의 기준을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럼 처세 하세요. 처세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커피도 타다 드리고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분의 사돈의 팔촌까지 연락도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예뻐 보이겠죠. 그럼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할 것 같아요? 피곤하죠? 네. 머리 아프죠? 예. 저는 그래서 아픈 추억이 있는 게 이제 첫 승진을 할 때가 됐었어요. 제 동기들이 100명이라고 가정해봐요. 한 90명 정도가 승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안 됐어요. 나이 30 먹어서 커피숍에서 혼자 울어보셨어요? 우는 걸 보셨다면 그게 바로 저예요. 그게 저예요. 그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정말 울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뭐였나요? 저는 좀 그게 그렇죠. 그게 좀 컸다고 봐요, 사실. 그러면은 그때 먼저 승진한 동기들은 지금 진규 씨의 상사인가요? 아니면 같은? 아니죠. 그 사이에 또 다른 성과들 내면서 제가 이제 넘어간 거죠. 열심히 하셨구나. 박은지 씨는 직장생활 해보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소심한 복수 같은 것들 해보신 적 있나요? 상사에게? 네. 선배 이름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메모 이제 뭐 급한 일이야,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들어오면은 내 연락처를 받아 적어요. 그리고 전달 안 해주는 거죠. 위험한데? 악마야. 많이 위험하대요. 그런 여자였어? 이 악마. 얄미운 직장 상사를 향한 직장인들의 소심한 복수법은 후배들한테 소심한 복수? 뭐 이렇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소심한 복수가 의심이 되는 경우는 있고요. 그러니까 커피 심부름을 했는데 거기에 뭐 비듬을 넣었을까? 이런 사실 그런 어떤 의심 같은 게 들 때가 있어요. 커피 심부름은 절대로 시키면 안 되겠군요. 네. 국장님께서 직접 타드셔야겠네요. 네. 캔커피 드시거나.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러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저거 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신경 써야 되잖아요. 비듬 털어놓는데 아씨 걸리면 어떡하지? 약간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그렇죠. 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화가 돼가지고 스트레스로 쌓이고 진짜 그 스트레스 풀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계속 쌓이면 안 걸려요. 소위 스카이 아시죠? 하늘대학. 그 친구들이 대부분의 성향이 어떠냐면 복사를 딱 시키잖아요. 처음에 무조건 복사예요. 회사에 오면 영문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걸 시키면 반응이 거의 똑같아요. 내가 이거 하러 들어온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사실 7년 동안 직장 생활했지만 한 6년 정도 복사만 했거든요. 6년이나요? 진짜로요? 아니 저는 너무 긴데? 복사, 물품 주문, 청소, 선배들 책상 닦고. 근데 그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회사를 들어와서 복사를 시키길래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사소함은 신뢰감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를 하나 맡잖아요. 그러면 뭐 작게는 몇십억부터 크게는 뭐 몇백억까지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경력이 차면 자기가 그거를 맡아서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소한 일에도 계속 실수하는 친구한테 그 일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디테일들을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사들이. 이 정도로 내 업무에 애착이 있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모셨던 상사분이 업무를 진행할 때 메일로 소설을 써요. 업무 개요부터 팀별 역할까지 소설을 써요. 막 A4 이만큼 넘어가요. 근데 저는 그 메일을 딱 받는 순간 숨이 막히는 거예요. 미치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상사한테 얘기했어요.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겠다. 읽고 쓰는 것보다는 듣고 말하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제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저는 모든 프로젝트를 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다르게 했었던 방법보다도 성과가 훨씬 좋았어요. 상사는 과정을 안 봅니다. 결과만 봐. 그 사람이 가지고 내는 결과 성과만 봐요. 과정이 뭐가 중요해요, 그분들이.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반대로 좀 말하는 표현 능력이 조금 부족한데 글쓰기 능력이 좀 뛰어나면은 좀 이메일로 보고를 그럼요. 하는 것도 그럼요. 상사에게 예쁨 받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럼요. 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이용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자기 강점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난 뭘 잘하지? 난 어떤 부분을 잘할까?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딱 회사를 입사했을 때 한국말인데 뭔지 모르겠다. 해석이 안 된다. 충분히 다 듣고 그 익힐 건 익히고 듣다 보면 공부가 돼요.
맞아. 듣다 보면 맞아. 공부가 돼요. 아, 이게 이 용어가 이런 거구나. 그게 쌓이다 보면은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쭉 듣고 있다가 상사가 아, 이걸 놓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상사가 흠칫 놀랜다? 이 자식이 벌써 이 정도가?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상사하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이야기하지 마세요. 먼저 이야기하면 져요. 저도 신입사원 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저희 부장님께서 일하면서 힘든 거 없었냐 편하게 말해라. 그래서 정말 편하게 말했어요. 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새벽 방송하는 거 너무 힘들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좀 그것도 힘든 것 같고 뭐 이렇게 힘들다 얘기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후로 한 1년 정도 회사 생활이 되게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아마추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상사는 이미 다 할 얘기가 머리에 다 있어요. 민주주의적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있으면 다 답이 다 있어요, 그분들은. 아이디어 그냥 내봐요. 듣고 있으시면 돼요. 그쵸, 국장님. 맞아요. 맞습니다. 아, 정말 그래요? 편집장님, 제가 이번에 야심차게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말해봐. 우리 브라이언 있잖아요. 브라이언 누드 화보집을 이번에 진행하는 건데요.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실 거죠? 브라이언이 30도 넘은 데다가 상품적 가치가 있을래나 모르겠네. 브라이언 뉴드 화보를 잘할 것 같은 이유 10가지만 대봐요. 없네요. 이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뭐 그러면은 야심차게 우리 신입사원 기자는 뭐라도 해보려고 뭐 브라이언 누드도 해보고 뭐 해봐요, 뭐 진행해봐요 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정말 까인 거죠. 좀 너무 착한 것 같아, 직장인들이. 상사가 싸웠으면 좋겠어요. 브라이언 씨 괜찮지 않나요? 상의 탈의하면? 완전 괜찮잖아요. 너도 괜찮잖아요. 몸이 아니 진짜 브라이언 씨가 몸이 되게 화나 있어요. 울퉁불퉁. 지금 나오셨잖아요. 허벅지도 화나 있고. 상사와 싸우려고 하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교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상사는 경험과 실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동등한 기준을 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꽤 있는 편이에요. 뭐 프로젝트 단위가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고서를 11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11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들이 점점 보강이 돼요. 점점 보강이 되고 10일이 됐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인기가 있고. 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뒤에서 뭐 그럼요. 뒷말을 한다던가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안 만들고 다시 내 편으로 이렇게 감싸는 방법. 직장생활 하시면서 제일 힘든 거 인간관계시죠? 인간관계 힘들잖아요, 사실. 저 사람 나 욕하지 않을까?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 뒤에서 나 욕하면 어떡하지? 다들 그런 고민하고 사시죠? 저는 더 심했어요. 저는 팀에서 한 1년 동안 팀원들하고 이야기를 안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외톨이가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너무 외롭지. 그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물론 모두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결국 3대 3대 4예요. 무슨 말이냐? 3대 3대 4예요. 그게 뭐예요? 3, 3, 4? 뭘까요? 보세요. 자기 주위를 중간으로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뭔 짓을 해도 저를 좋아해 준 사람 3. 내가 아무리 이쁜 짓을 하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를 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3. 있다고요? 4는요? 4는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3, 나를 싫어하는 사람 3,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 4. 브라이언 씨는 연예인이시니까 안티도 많으시죠? 안티는 어느 연예인 다 있죠. 그렇죠. 맞잖아요. 안티 없는 연예인이 없어요. 그렇죠. 안티 있어야 연예인 제대로 그럼요. 성공한 거죠. 그렇죠. 팬만 있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연예인은 안티가 있음으로써 이 안티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 하지 마시라고. 안티는 안티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직장 관계에서 인간관계 힘든 이유는 그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조차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욕구를 안 버리시면 절대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은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생기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매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대 나머지 4가
나와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으로 같이 동화가 돼요. 그러면 그 사의 힘으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 7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 정도야. 그 정도야. 그냥 웃으면서 싫어해줘. 괜찮아. 그 정도가 갈 수 있는 거죠. 인생 뭐 길지 않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아도 별로 길지 않은 인생인데 왜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신경 써가지고 더 피곤하게 사세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또 물어보시죠. 그럼 직장에서 다 싫어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가세요. 다른 직장으로 옮기세요. 밥만 먹고 살면 되잖아요. 맞아.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라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밥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배짱이 생겨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인간들하고 같이 있어봐야 피곤해져요. 그 직장을 영원히 떠나지 못하는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인간관계 절대 답 안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누구나의 로망이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또 직장 내에서의 자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로 조절을 하시나요, 그럼? 수위 조정하지 마세요. 오! 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정도 지점에서 타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 타협하는 마음이 어디로 튀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타협했으니까 일은 조금 적게 해도 되겠지. 일은 조금 안 해도 되겠지. 글로 튀어요. 정확하게 딱 그만큼만큼 글로 튀어요. 직장에서 최악은 공공의 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을 만들면. 공공의 적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네? 공공의 희생양이 되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맞아. 공공의 희생양이 되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저 일 못해. 그 사람 일 못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낙인이 찍히잖아요? 네. 그럼 다 그 사람 잘못이래. 그러니까 주원글 씨. 네. 그런데 진짜 안 좋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싹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공공의 적이 돼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공공의 희생양은 안 돼요. 저는 직장생활 연애하듯이 하라고 얘기해줘요. 진짜 행복한 연애를 하려고 하면 사람을 많이 만나보셔야 돼요. 그럼 사람 많이 만나보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죠. 내가 이별을 통보받거나 이별을 통보할 때도 있고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울 때도 있고 가슴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끝나고 나서도 그걸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음 좋은 사람 못 만나요. 더 행복한 연애 못해요. 절대. 절대로 못해요. 보낼 사람 쉽지 않지. 보낼 사람은 보내고 그 아픔들을 다 넘어서서 그럼 성숙하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더 이쁜 사람, 더 행복한 사랑을 해요. 더 연애를 해요. 더 좋은 연애를. 직장도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정말 열심히 사랑했다. 정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한번 해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용기 내세요, 다들. 그 용기를 낸다는 각오가 있을 때 처세도 넘어설 수 있고 정말 행복한 밥벌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밥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황진규였습니다. 연애에서도 처세가 필요하다. 우리 이제 뽀뽀에 대해 흥분이에요, 흥분.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요. 쉽게 헤어지고 싶을 때 식었을 때 두드리란 말이 있습니다. 짠맛을 각오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잔소리를 멈출 수 없는 여자. 난 위절이 있냐고. 그런 여자가 이해 안 되는 남자.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청춘들을 위해 그가 나섰다. 13년간 13,000명 상담. 연애 상담계의 전설. 화가 식고 정말 그냥 옆에 있는 오빠처럼 친구처럼 어떤 질문을 드려도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니까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의 연애 처세법. 오늘 그 해결 방법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철입니다. 라디오에서도 종종 목소리 들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 보이네요. 네. 혹시 여기 계시는 남자분 중에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 있는지. 왜냐면 연애를 해봤냐는 질문도 중요해요. 왜냐면 사랑할 수 있냐 없냐가 또 정신적인 건강에 중요하니까. 연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인관계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인간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타지처럼 연애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연애만큼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연애에서도 처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열애와 이제 연애를 구분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애하는 거는 사실은 열애예요. 뜨거울 열자에
사랑했다죠. 그냥 흔히 쓰는 연애는 사모할 연자라 그래. 사모할 연이라서 굉장히 그건 숭고하고 오래가는 사랑인데 열애에서 나오는 호르몬하고 연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좀 달라요. 열애했을 때 호르몬은 거의 뭐 완전 흥분이에요. 흥분. 거의 뭐 동물적인 감성이에요. 근데 이게 남성에서 훨씬 더 많은 파워가 나는 거죠. 반면에 여성의 사랑은 조금 더 부드럽고 온화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주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유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의 사랑이 훨씬 더 부드럽고 한데 이런 것들이 남성과 좀 다르죠. 그래서 남성의 어떤 사랑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반면에 여성의 사랑은 좀 부드럽죠. 네, 요즘에 이렇게 연애 중인 커플이 되게 많은데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연애 중인데도 난 너무 외롭대요. 권태기인가요? 권태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남자분들이 참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왜 외롭지? 그러니까. 난 뭐지? 이런 말씀을 여자친구분이 하시면 정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돌겠죠, 그죠? 저는 단언코 얘기하겠는데 외로워서 하는 연애는 그거는 연애가 아니고 저는 갈취라고 봐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어떤 뭔가 감정, 정서를 뺏는 거죠. 외로움으로 시작된 연애는 늘 항상 좋지 않아요. 첫 100일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결국은 남자분은 지치죠. 왜? 처음부터 외로움으로 시작됐기 때문이죠. 좀 자기가 스스로 좀 성장이 되고 결핍이 메워져서 좀 혼자 있어도 아쉬울 거 없을 때 연애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요. 편집장님도 결혼 생활 하시던 중에 외로운 적 있으셨어요? 항상 외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요? 항상 외로운 거예요. 가족 가운데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은 가족에서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씁쓸하지만 현실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주장하는 게 뭐냐면 퇴근하시고 바로 집에 가시지 말고 한 20-30분 정도는 나만의 제3의 공간을 좀 마련하라는 거죠. 나의 외로움,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족에게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도로 독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싸울 때 이제 어떻게 싸우느냐 이걸 또 우리가 한번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전형적인 싸움의 양상이 있을 것 같은데. 운전이나 해. 피곤해 죽겠어. 왜 네가 화를 내? 어이없다 정말. 말하기 싫다. 말하지 마. 화가 났는데 계속 어떤 분들은 말을 빨리 해 이런 분도 있고요. 빨리 풀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화가 났을 때 냉각기를 가지는 분도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많죠. 막 짜증나요, 그죠? 여성분 입장에서는 무슨 뭐 화났어? 자기 화났어? 화났어. 근데 왜 말 안 해?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학자 파인이라는 박사의 이야기를 식었을 때 두드리란 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감정적일 때는 서로가 다 어려져요. 어려지기 때문에 퇴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막 엄마 아빠한테 못 받았던 거를 막 그냥 배우자한테 혹은 애인한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어떤 요구는 좋지 않아요. 최대한 감정이 식었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게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 중에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여자분이 실망했던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겪었을 것. 그런 경험 많아요. 같아요. 고양 씨도 그런 경험 없어요? 여자친구한테 선물 줬는데 몇 번 있었죠. 저랑 한번 해봐요 그럼. 자기야. 오빠. 나 자기 닮은 꽃 사왔다. 진짜? 장미 백송이. 고마워 오빠. 근데 꽃밖에 없어? 다른 있어? 꽃 사올까? 이거밖에 없어 진짜? 됐어 오빠. 가 집에 가. 여자분들은 굉장히 간접적으로 남자분한테 끊임없이 어필을 이미 했습니다. 네, 그거를 남자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자분이 화가 나죠. 너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그러면 이제 남자분은 둔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아니 왜 화를 내?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화 방식이 여성분들은 굉장히 간접적으로 돌리는 게 많고요. 네. 그걸 이제 남자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면 절대 모른다는 거. 이런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남녀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가 싸우는 거예요, 커플인데. 이쁜 여성이 지나가는 모습이 좀 한눈판 거예요. 네, 이쁜 여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제가 커플이고. 이쁜 여성입니다. 커플이요? 안녕. 오 마이 갓. 모델 보는
뭐야 지금 누구 봤어?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선물 사주고 싶어갖고 그 여자 드레스가 마음에 들어서 사주려고. 사실은 좀 몸매 봤지? 예뻐서 봤지? 오 마이 갓! 우리 당장 헤어져! 왜? 됐어 꺼져.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방금 대화가 조금 저는 약간 귀했는데 남자분들은 커뮤니케이션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뭔가 불화가 생기면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기 쉽잖아요. 그때 이제 대화법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애 감정이 있으면 서로가 어려지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기만을 바라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은 너의 그런 행동을 보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가 아니라 너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주어를 나로 해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났다. 내가 굉장히 서운했다. 나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연애 관계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통용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은 불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이 있고요. 사람 전체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되게 막 의심하고 집착하고 너 딴 여자 있지 딴 여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달래기 그 급이에요. 중요한 거는 집착 많고 의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되게 유명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 그렇게 하면 나는 너를 떠나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해버리면은 뜨끔하고 이제 그런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나를 공격하거나 의심을 한다면 그때는 진지하게 아예 탁 이렇게 정색을 하고요. 더 이상 너를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보다는 아예 상대방이 떠날 것 같은 유기 불안이 훨씬 더 우리 심리에게 멘붕을 더 크게 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깨끗하게 헤어진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러 해가지고 난 못 만나겠다. 근데 나랑 헤어지면 후회할 것이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난 괜찮은 여자야. 하지만 헤어지고 연락하지 마. 나 이렇게 소질한 거 싫으니까.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거든요. 네. 그럼 백발백중 다시 연락 온다? 작은 짓이니까 그렇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억양, 몸짓, 태도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메르디안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왜 목소리에 더 끌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 끈을 유지했던 원동력은 언어가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발렌타인데이 초콜릿도 아니었고 바로 서로의 웃음, 미소, 온화한 목소리였죠. 근데 남자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성들은 말 한마디, 억양 한마디가 참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브라이언 씨가 아까 전에 그런 실수를 했다 칩시다. 오 마이 갓. 몸매 봤지? 예뻐서 봤지? 오 마이 갓! 우리 당장 헤어져! 왜? 계속 막 싹 설전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아양과 애교를 뜨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애교로. 애교로 달래는 것. 날 단체로 바보 만들더라. 그럼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혹시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 나 이런 사람이 어쩔래?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사람을 이상형으로 할 것인가 염두에 두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안 되겠다라든지 최하선 있지 않습니까? 리밋선을 우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심지어 제 개인적으로 저도 병원 근무했었는데 병원이 커지니까 공휴일날 진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만뒀어요. 왜? 저는 공휴일 일하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리밋, 최하 리밋이 필요해요. 연애 관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 기간을 줬을 때 한 3에서 6개월 줬다 칩시다. 내 기준에 너무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조금은 정리해야 되겠는데 그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우유부단하고 늘 같은 어떤 패턴에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쉽게 헤어지고 싶을 때 어떤 처세가 가장 좋을까요? 중요한 건 감정이에요. 감정. 진실이 최고인 것 같아요. 괜히 우리가 사주가 안 맞아서 헤어졌다 이런 말 필요 없고요. 나는 사실은 그때부터 힘들었는데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다, 미안하다. 진실이 제일 좋습니다. 3년 정도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연애가 끝난 후에 그 뒤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좀 곤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분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됐나 봐. 목소리가 너무 슬퍼. 인생은 항상 상실의 연속이에요. 상실의 연속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모든 상실은 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애도 기간이라 하고요. 사귀는 사람을 잃을 수도 같은 반응이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고요. 보통은 3에서 6개월 정도는 생각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난다면 잘했던 것보다 잘못했던 거가 많이 떠올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계속 꿈에도 나와요. 꿈에도 나오고 뭐 막 하여튼 계속 괴로워요. 뭔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어설프고 이상해. 뭔가 내가 죄진 것 같아.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어떤 말씀 드리냐면은 혹시나 너무 못 잊거나 너무 괴로워하신다면 내가 잘해줬던 것을 의도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 너무 긴 어떤 애도 과정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요즘 남자분들이 또 용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 한 예로 연애가 무르익을 때 남자분이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제 뽀뽀해도 돼? 내가 키스해도 될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약간 기사도 정신을 하는데 얼핏 들어보면 되게 매너 좋은 남자예요. 잘 생각해보면 민망한 선택을 여성에게 토스하는 거잖아요. 이런 비열한 남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관계 하나도 안 다치고는 얻을 수 없다 봅니다. 다치는 상처를 여성에게 미룰 것인가 남성이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맞아요. 그죠?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연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 대 감정의 소통, 대화로 풀어가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상입니다.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억대 연봉에 비서도 있었고 법인카드도 받음으로써 몸값을 올리는 데에는 처세의 기술이 필요하다. 저는 전략을 짰던 거예요. 스펙 쌓기 위한 대학 진학 거부. 스토리로 스펙을 이긴 24살 젊은 CEO. 국내 최대 소셜 커머스 기업 최연소 팀장부터 글로벌 기업 최연소 임원까지. 제가 본 최고의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차로 따지자면 독일차. 24살 CEO가 전하는 몸값을 높이는 처세 전략.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자의 기술에서 강연자 중에서 최고 어린 24살 강남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4살? 네. 와. 이전에 강연하셨던 황진규 형님께서는 처세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처세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러 나온 거예요, 여기. 저는 몸값을 올리는 데에는 처세의 기술이 필요하다. 와. 약간 네. 반박하는 강의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그 이야기에 앞서서 저의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21살에 국내 최대 소셜 커머스 회사인 티켓마스터의 최연소 팀장을 역임을 하고요. 네, 22살에 48개국에 진출해 있는 나스닥 상장 글로벌 기업인 그룹 최연소 본부장으로 스카웃돼서 현재는 아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베스트셀러 청춘 거침없이 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게 엄친아 아닌가? 쟤도 뭐 스카이 나와가지고 뭐 이 자리에 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의 그 최종 학력은요 그 고졸이에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될 때요 그 아버지 사업이 어려우셔가지고 정말 힘들어지게 돼요. 뭐 정말 저희 주변에서 뭐 집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게 변한 게 없는데 가족들끼리 그런 티격태격 되고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마찰이 있는 걸 보고 저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왜 돈이 없어져서 우리의 그런 행복을 뺏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7살에 시작했던 게 그 부재 청바지 장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했었었는데 한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 네, 말 그대로 정말 대박 났죠. 대박의 비법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그 좀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좀 잘생겼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17살 사진! 네, 그 흔히 말하는 얼짱 있잖아요, 얼짱. 미니홈피에 하루에 방문자 수가 한 7,000명 정도? 네, 이렇게 그 짧은 기간에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거는 방문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겟팅을 굉장히 잘했네요. 네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사춘형이랑 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틱톡 그 신현성 대표님께서 광고를 거기다 그때
하셨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피한다거나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막 띄워주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사람들 대할 때처럼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밥 드셨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편하게 나가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너 근데 되게 영업 잘하겠다. 나랑 같이 하자. 나랑 일 같이 하자. 네. 이때 그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제가 고졸 출신의 이 어린 친구가 언제 저렇게 똑똑한 친구들하고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을까? 저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일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티켓에 딱 들어왔는데 튀고는 싶은데 너무 스펙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한 게 인사하기. 일단은 강남구라는 사람을 모두에게 알리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알건 모르건 간에 만나면 항상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21살 강남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싹싹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게 되고 남구 쟤는 인사 잘하는 애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튀고자 해서 했던 전략이 뭐였냐면 워크샵에서 빨간 추리닝을 입었어요. 막 노란 추리닝 막 이런 것만 입었어요. 왜냐면 저를 기억을 못해도 야 그때 워크샵에서 봤던 그 빨강색 추리닝 입은 친구 있잖아. 이렇게 말이 나오게끔 저는 전략을 짰던 거예요. 전략적이다. 네. 진짜. 이 낸시랭 씨가 코코랑 같이 나온 지도 벌써 몇 년 됐죠? 지금 8년 넘어서 연차는 이제 9년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낸시랭 씨 이름 모르는 사람들도 고양이 그 들쳐매고 다니는 네. 뭐 이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고 저에 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PR을 했던 거였고 그 인간관계나 이런 원만한 게 됐다면 그 다음은 실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소셜커머스에서 일을 할 당시 그러니까 소셜커머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들을 50%라는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값싸게 이용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소셜커머스의 그런 사업의 취지거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로 소셜커머스를 몰랐냐면요. 새로 이제 가게 오픈한 곳에 영업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곳의 사장님한테 이제 이러한 마케팅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오픈하셨으니까 저희 뭐 소셜커머스를 함께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그런 게 있어? 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얘기했죠. 그 50%를 일단은 그 할인을 해주셔야 되고 수수료를 30%를 주셔야 됩니다. 카드 수수료는 또 별도여가지고요. 그 3%를 더 주셔야 돼요. 총 83% 할인율을 적용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저 얼굴로 이렇게 뭘로 팍 던지시더라고요. 그 뭐 있는지 아세요? 왕소금 있죠, 왕소금. 새로 오픈한 집에 와가지고 부정 탄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점심에 제가 밥을 거기서 먹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점심시간에 바쁘니까 김치 좀 주세요. 뭐 물 좀 주세요. 이러잖아요, 손님들이. 그럼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막 뛰어가서 제가 막 물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끝나면 제 이 앞에는 앞치마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한 곳을 영업하는 데 있어서 적게는요 60번에서요 많게는 100번, 120번씩 방문을 해요. 대단하다. 아침에 오픈할 때 방문하고 점심 식사할 때 방문하고 퇴근할 때 인사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방문을 한 5, 60군데를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안한 마음, 좀 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마음을 사서 어떻게 보면 감성 세일즈죠. 그래서 마음을 사서 계약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성격이네요. 불독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영업 세일즈를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세일즈가 받을 수 있는 영업 인센티브 중에 가장 높은 인센티브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티켓 초창기 때 상당히 영업이 힘들 때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정말 설득을 하고 도와준 인재고요. 그래서 강남구는 정말 제가 본 최고의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세일즈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정말 잘하다 보니까 타 경쟁사의 뭐 쿠팡이나 위메이크 프라이스, 뭐 그룹폰에서 헤드카운터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룹이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가게 됐는데요. 제가 그
그룹이라는 회사를 결정하는 데는 딱 그냥 한 가지였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뭔지 지금 찾은 다음에요. 나중에 저는 꼭 반드시 그런 공부를 다시 대학이라는 곳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갈 때 전 글로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48개국에 진출해 있는 나스닥 상장 기업인 그룹이었거든요. 네. 여러분 스카우트제이가 와서 가게 됐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봉 협상. 네, 맞아요. 여러분들 연봉 협상 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뭐 지금 받는 거에서 뭐 얼마 좀 더 주세요. 네, 뭐 그냥 알아서 챙겨주세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티켓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사인 그 그룹이라는 회사로 이직함으로써 제가 잃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동안 1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인맥, 그리고 제가 바로 정규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3개월이라는 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통과해야지만 정규직 됐었던 그런 리스크,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을 수 있잖아요. 3개월 뒤에.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협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도 되게 대단했지만 더 대단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됐고, 그런 억대 연봉과 네 그런 뭐 비서도 있었고, 그런 제가 모든 활동비에 있었던 그런 막 지원이 되는 그런 법인카드도 받음으로써 그런 연봉 협상을 잘 했었어요. 강남구 씨가 협상을 잘하는 그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보통 에디터들도 직장으로 옮길 때는 리스크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한 수 배웠는데 만약에 제가 고용주라고 한다면 충분히 강남구 씨를 채용할 와, 네. 이게 바로 협상의 기술입니다. 와. 아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너무 사위 삼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사위 삼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래요? 뭐 어떤 것 때문에요? 아니 우리 딸애가 21살이니까 네. 나이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저 여자친구 없는데. 그리고 사위감으로 어떠세요? 네. 아니 마음에 들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커플 프로가 아니고. 네. 저희는 가끔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회의 시간에 이제 막 외국인 항상 들어오고 영어로 회의가 진행될 때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를 못했지만 다른 잘하는 그런 세일즈라던가 아니면 매니징 능력을 인정받고 이 회사에 스카우트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저는 통역사 있길래 그냥 통역사 이용했어요.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리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좀 핸들링을 했나요? 나이도 어리니까, 그리고 조직이 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본부원들이랑 A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사님께 보고를 해요. 그럼 A-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사님께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서 저는 그 피드백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제 얘기를 잘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본부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딴 데서는 그렇게 전달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이제 터득한 게 이메일이었어요. 이메일을 답장이 또 온 것까지 해가지고 이 메일 자체를 직원에게 그냥 포워딩 해줬어요. 메일은요 증거잖아요. 말 같은 경우는 와전이 되고 얘기를 통하다 보면은 뭐 많이 바뀔 수 있지만 메일 같은 경우는 그 증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본부원들이 저를 좀씩 저한테 마음을 열고 저를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 사람으로 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궁금하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핸드폰에 한 2,000명 정도 저장돼 있어요. 네. 연예인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분들을 다 기억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저장해 놓을 때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장해 놓는 방법인데요. 저 SC는 뭐냐면요. 스탠다드 은행의 그 약자가 SC거든요. 그래서 SC라고 이렇게 해놨고 나이, 중수는 중앙대학교 수학과. 아니 저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연상작용이 되는 그러한 키워드들을 같이 해서 이름을 해놔서 딱 뜨면 그 사람을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기억을 해내는 건 거죠. 네. 아, 이거 비법이 있네요. 네. 그래서 기념일날이라던가 이런 거 새해라던가 크리스마스라던가 뭐 그래. 설날이라던가 추석날 다 일일이 그 2,000명한테 문자를 보내요. 단체 문자요? 네. 단체 문자 안 보내죠? 안 돼. 단체 문자 안 보내죠. 네네네. 절대 안 돼요. 그럴 저는 바에 하지를 마. 네네네. 맞아. 네, 항상 한 명 한 명씩 보내야 돼요. 앞에 그래요. 이름을 써서. 맞아요. 이름을 써서. 그래서 실제로 그 2,000명을 다 문자를 보내면 한 3일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내잖아요. 네. 답이 안 올 때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네. 답이 안 오더라도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때 답장을 기대하고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냥 보냄으로써 그냥 저의 그런 제가 이런 친구가 이렇게 보냈다 그냥 기억만 그러니까 남으면 되거든요. 나라는 강남구 잊지 않으셨죠? 하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멘토링이 아니라 멤버링이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감히 드리고 싶은데요. 멘토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스티븐 잡스입니다, 뭐 빌 게이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동경의 대상이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멘토는요, 당장 제 옆에서 저에게 그런 제약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피드백을 주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나 잘한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멘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의 멘토는 저의 성장과 함께 변했어요. 20살에 사회를 나왔었을 때는 저희 사촌 형이 저의 멘토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히 신현성 대표님께서 저의 멘토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자기 몸값을 올리는 처세술은 제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뭔지 지금 찾은 다음에요,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인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저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선택을 할 거고 수많은 협상을 할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딸려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남구였습니다. 잘 나가는 성공한 남자들의 테크닉을 배워본 시간이었습니다. 품격을 높여준 세 분의 테크닉에도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멘즈클럽에 오신 분들 저희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보낼 순 없죠. 네, 저희가 매끈한 피부를 위한 글루밍 제품부터 패션의 완성인 트렌드 삭스, 와우. 테크닉 박스를 선물로 모두에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기상천외하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남성의 기술을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NS의 왕자라고도 불리잖아요. 누가 쓴 거예요? SNS 왕자라고 대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해인 가족이라는 만화를 옷이 연재를 했어요. 트위터를 하다 보니까 빵 터진 게 하나 있었어요. 나 정말 미치겠네요. 약간 변태스러우면서 정상은 아니구나. 바다 속에서 뭔가 먹을 걸 찾아봐야지. 돈도 많이 벌고 한 달에 한 1억 이상을 했으니까 즐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